이 새끼야. 나이 처먹은 게 일도 제대로 못해. 귓가에 아직도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자가 장인어른에게 퍼붓던 그 모욕적인 말들이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이것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이강인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째인 35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IT 솔루션 회사에서 영업팀 대리로 일하고 있고 월급은 세후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쁘지 않은 직장이죠. 아내 지혜와는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나 연애 2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문제는 장인어른 정태환 씨였습니다. 처음 장인어른을 뵀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혜 아버지는 키 180cm에 건장한 체격의 62세 남성이었습니다.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는데 악수할 때 느껴진 거친 손의 감촉이 왠지 저를 주눅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짧은 대답, 무뚝뚝한 표정,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그 눈빛에서 저는 읽었습니다. 이 남자가 내 딸의 남자친구라니. 장인어른이 저를 못마땅해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키가 175cm밖에 안 되는 것, 안경을 쓰고 있어서 더 소심해 보이는 것, 전기 콘센트 하나 제대로 못 갈아 끼우는 것, 장모님이 부탁한 김장김치 상자를 들다가 중간에 내려놓은 것, 사소한 모든 것들이 장인어른 눈에는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손재주가 없어. 명절 때마다 들려오는 장인어른의 한마디는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적하진 않으시지만 제가 뭔가 서툴게 할 때마다 한숨을 쉬시는 모습,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모습, 그 모든 게 저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처갓집 분위기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저희 집은 달랐으니까요.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셔서 식사 시간에는 거의 말씀이 없으셨고 어머니는 늘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저와 남동생도 각자 할 일을 할 뿐 서로 대화가 별로 없었죠. 그저 조용히 밥 먹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 게 저희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갓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께 다정했고 밥상머리에서는 온 가족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지혜와 처제는 마치 친구처럼 장난을 치고 장모님은 음식을 계속 권하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으셨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이상하게 겉돌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서로 너무 잘 통해서 저만 혼자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대화에 끼어들려고 해도 타이밍을 못 잡겠고 웃을 때 같이 웃어도 한 박자 늦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장인어른이 계셨습니다. 장인과 저, 우리는 그 집안의 유일한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상하게도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영역 싸움을 하는 것처럼 장인어른이 현관 전등을 고치시면 저는 괜히 그 옆에서 뭔가 도와드리려다가 더 방해만 되었고 제가 지혜에게 뭔가 사주면 장인어른은 더 비싼 걸 사주셨습니다. 유치했죠? 하지만 서로 말없이 빈정이 상해가며 우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혜가 눈치를 챘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빠랑 좀 친하게 지내줘. 아빠가 당신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속상해. 나도 노력하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은 저에게 고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아빠가 경비 일을 시작하셨대. 경비 일? 응. 은퇴하고 집에만 계시니까 너무 적적하시나 봐. 뭐라도 하시고 싶으신가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 됐다는 생각보다는 경비라니.
별 볼 일 없잖아라는 비뚤어진 우월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오빠, 나 이번 주말에 친정 갈 거야. 같이 가자. 미안, 이번 주에 거래처 미팅이 잡혔어. 다음에 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토요일 미팅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처갓집 방문을 피했습니다. 지혜의 실망한 표정을 보면서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회사 일인데. 아내에게 계속 변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를 마시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장인어른이 이렇게 불편한 걸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장인어른의 무뚝뚝한 태도, 무심한 말투, 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 그 모든 게 제 아버지와 닮았다는 것을.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제가 뭘 해도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을 잘 봐도 동생은 더 잘했는데 운동을 해도 왜 이렇게 약하냐, 심지어 밥을 먹는 모습까지도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단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제게 그 아버지와 똑같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앞에선 못난 놈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피하고 싶었던 거구나. 소주잔을 비우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저는 핑계를 대며 처갓집을 피했습니다. 지혜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겐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한 마음보다 장인어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저는 강남에 있는 거래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중견 제조업체였는데 저희 회사 시스템을 도입할지 검토 중이었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택배 상자들을 정리하고 계신 분. 장인어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 회사였나?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이 새끼야. 굵고 거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년의 배 나온 남자가 장인어른에게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게 화가 잔뜩 난 모습이었습니다. 택배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낮고 작은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못했어? 나이 처먹은 게 일도 제대로 못해? 아,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경비나 서는 거겠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계속해서 장인어른을 모욕했습니다. 대답을 해봐. 귀머거리야 뭐야. 내가 분명히 택배 받으라고 연락했잖아. 근데 왜 택배가 여기 이 모양이야. 발로 상자를 걷어찼습니다. 상자가 쓰러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줍지 않고 뭐해. 어서 주워. 일도 제대로 못해. 거기다 굼뜨기까지 해. 장인어른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시던 장인어른이, 저를 볼 때면 그렇게 꼿꼿하시던 분이 저런 취급을 당하고 저렇게 무릎을 꿇고 계시다니.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 안 둬. 알겠어. 죄송합니다. 남자는 장인어른 옆으로 침을 퇴하고 뱉고는 휙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 남자에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 자신에게. 장인어른은 천천히 일어나 상자들을 다시 정리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차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못 본 척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장인어른이 무릎을 꿇고 물건을 줍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거친 손으로 떨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모으시던 뒷모습이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다음 날 저는 거래처 담당 김대리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김대리님, 어제 1층에서 좀 시끄러웠던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아, 그거요? 김 과장님이 또 경비 아저씨한테 화내신 거예요. 맨날 저러세요. 맨날이요? 네. 김 과장님이 요새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걸 경비분들한테 푸시는 거죠. 특히 나이 드신 정경비님한테 유독 심하게 하세요.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택배 건은 솔직히 정경비님 잘못도 아니에요. 예. 김 과장님이 직접 서명하고 받겠다고 해놓고선 막상 택배 오니까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왜 내 책상에 안 갖다 놨냐고 화내신 거죠. 정경비님은 그냥 운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과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영업이 팀 과장이요. 근데 왜요? 아니요, 그냥. 혹시 김 과장님 이메일 주소 아세요? 알긴 하는데. 왜 필요하세요? 아, 제안서 관련해서 한번 직접 컨택해 볼까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김 과장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 인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의 평판, 업무 스타일, 그리고 약점을, 그리고 3일 후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김 과장이 회사 물품을 빼돌리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사실 소문이 돌긴 했어요. 김 과장이 회사 비품을 중고로 팔아서 용돈벌이를 한다고. 거래처 회사 구매팀에서 일하는 후배의 말이었습니다. 대학 동아리 후배인데 우연히 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확실해? 확실하죠. 작년에도 거의 걸릴 뻔했대요. 근데 워낙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증거를 못 잡은 거죠. 증거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징계죠. 횡령이나 마찬가지니까 해고감이에요. 저는 그날 밤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회사의 CCTV나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회사 물품을 빼돌린다면 그걸 어디론가 팔 것입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며칠간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땡땡 제조 사무용품 대량 판매. 사진을 보니 거래처 회사 로고가 희미하게 보이는 박스들이었습니다. 판매자 계정을 추적해 보니 같은 사람이 꾸준히 사무용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매 문의를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품 직거래 가능한가요? 회사 근처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답장이 왔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강남 5호빌딩 근처에서 거래해요. 바로 거기였습니다. 거래처 회사 바로 앞 카페.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판매 내역, 거래 후기, 물품 사진들, 그리고 그 물품들의 회사 구매 이력을 후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전달할지만 고민하면 됐습니다. 익명 제보, 이메일, 아니면 거래처 대표님께 직접.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장 높은 사람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는 거래처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일정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저는 일부러 회의실에 USB를 두고 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USB 두고 나온 것 같은데. 아, 네. 가져가세요. 회의실로 돌아가는 척하며 저는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대표님 사무실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 김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USB를 두고 나와서요.
회의실은 저쪽인데 왜 여기 있어? 아, 화장실 찾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하,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김 과장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턱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화장실 저쪽이야. 회의실도 저쪽? 아, 감사합니다.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킬 뻔했어. 아니, 뭘 들킬 뻔했다는 거지?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장인어른은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오히려 날 무시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셨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물건을 줍던 장인어른의 뒷모습과 욕설을 퍼붓던 김 과장의 얼굴.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 거래처 대표, 제목, 내부 직원 부정행위 관련 제보,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귀사의 김 과장이 회사 물품을 지속적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증거자료 15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거래처 후배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 없냐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형, 난리 났어요. 김 과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대요. 정말? 네. 익명 제보가 들어왔는데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바로 조사 들어갔대요. 그동안 빼돌린 물품이 수천만 원어치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해고 확정이요. 아니, 사실상 자진퇴사 종용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다음 주면 나간대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형, 혹시? 응? 아니에요. 그냥 타이밍이 묘하다고 생각해서. 형이 드나들 때부터 김 과장 관련 제보가 들어온 거거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연이겠지. 회사 내부에서도 불만 많았다며? 그렇긴 한데. 다음 날 저는 또다시 거래처를 방문했습니다. 계약서 최종 검토 때문이었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는데 장인어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달라 보였습니다. 동료 경비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얼굴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김 과장이 드디어 잘렸다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야 좀 살겠어요. 장인어른이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 저렇게 편안한 표정을 짓고 계시니 한시름 놓이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동안 삐걱대던 사이였지만 그래도 가족이라 그런지 장인어른이 편하게 웃고 계시는 걸 보는 제 얼굴에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장인어른도 저처럼 어색했던 거라고. 딸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데 사위라고 온 놈이 어설프고 못 믿어 그러셨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과도 못 바꿀 장인어른 평생의 큰 보물을 저한테 맡기셨는데 제가 그 보물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불안하셨을 테지요. 집에 있는 제 1살 된 딸을 시집 보내는 상상을 하니 끔찍했습니다.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사위가 벌써 미워지려고 하는 느낌이랄까요? 우리 장인 어른도 그러셨겠지요.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장인어른께 다가갔습니다. 장인어른이 놀라며 돌아보셨습니다. 강인아, 여기 웬일이야? 거래처가 여기라서요. 그런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한잔 하실 수 있으세요? 장인어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퇴근하고 연락해. 저녁 7시 회사 근처 포장마차. 낡은 천막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저씨가 소주와 안주를 가져다 놓았지만 우리는 선뜻 잔을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이 먼저 소주병을 여셨습니다. 한잔하자. 예. 짤깍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또 침묵.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때 장인어른이 입을 여셨습니다. 강인아. 예, 장인어른. 너 알고 있었구나. 예.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거, 그리고 김 과장한테 당한 일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오늘 김 과장이 짐 싸면서 하는 소리 들었어? 누가 자기를 찔렀는지 알 것 같다고. IT 회사 영업 직원이 수상하게 자꾸 드나들었다면서. 장인어른은 소주잔을 비우시고는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너였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보시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왜? 예. 왜 그런 거냐고.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사실은,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처음부터 장인어른이 불편했어요. 장인어른이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뭘 해도 한숨 쉬시고, 제가 뭘 못하면 실망하시는 표정 지으시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그날 장인어른이 그 사람한테 당하시는 걸 봤어요. 그렇게 당당하신 장인어른이 무릎 꿇고 계시는 걸 봤을 때 목이 메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 사람한테도 아무것도 못한 저한테도요. 그런 못볼 꼴을 당하시는데 제가 나서지도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만 한 게. 장인어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강인아. 예. 나도 미안하다. 내 귀한 딸 뺏어간 생각만 하고 우리 가족으로 환영해주지도 못하고 도끼눈만 뜨고 본 것 같구나. 내가 그렇게 대하는데 주눅이 들어서 더 그랬겠지. 장인어른은 소주를 따르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어색했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착하고 이쁜 내 딸을 홀랑 데려가 버리는 게 서운하기도 했고, 네가 우리 지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무뚝뚝하게 대하는 게 편했던 거지. 장인어른, 너도 힘들었겠구나. 새로운 집안의 일원이 되는 게 남들 다 하는 것 같아도 들여다보면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배려해주지 못했다. 장인어른이 제 어깨를 툭 치셨습니다. 그동안 서툴렀다. 앞으로는 좀 더 잘해보자.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예. 장인어른. 우리는 말없이 소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으니까요. 한참을 마시다가 장인어른이 물으셨습니다. 그나저나 김 과장 일은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낸 거야? 아, 그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IT 쪽 일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는 게 좀 익숙해서요. 하, 그래. 우리 사위 똑똑하네. 우리 사위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서는 길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말에 집에 와. 장모가 내가 안 온다고 서운해하더라. 예, 꼭 갈게요. 지혜랑 애기랑 같이. 그래. 내가 고기 구워줄게. 장인어른이요? 내가 고기는 잘 굽는다. 너도 알게 될 거야. 장인어른의 옆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당당해 보이시던 장인어른도 저처럼 서툰 한 남자라는 걸.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든든한 아버지라는 걸. 그리고 저도 이제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응, 왜? 다음 주말에 처갓집 가자. 정말? 지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장인어른이 고기 구워주신대. 어머, 정말?
아빠가? 응. 그리고 여보. 응? 사랑해. 전화 너머로 지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처갓집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과 단둘이 있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편이니까요. 서로를 오해했던 두 남자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어색한 관계에 있는 가족이 계신가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따뜻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